자, 좀 전에 제가 정리하게 되면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있지만 몰랐고 그리고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다? 보상할 의무가 없다. 그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돌아오면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제3자가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이라면 보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보상 의무가 없다. 근데 출발점은 부합입니다. 이게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논의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X고 부합된다는 전제에서는 이렇게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자, 임대는 관리다. 관리는 과반수다. 이걸 딱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지분권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적법한 권한에 기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즉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목적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반면에 소수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경우에는 아니죠.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반환 내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관리행위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해지도 뭐다? 관리행위다. 그럼 과반수 지분권으로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한다. 특별한 사유만 보존행위가 아니다. 관리행위다. 그걸 묻는 겁니다. 개별 이미 대표적 예죠. 또 뭐가 있죠? 뭘 기억했죠? 나대지에 신축한 선 처분 변경이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거절도 관리행위다.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근저당권을 중공유합니다. 그럼 공유 지분은 보통의 경우는 각자 채권액에 비례해서 합니다. 실제 채권을 가지고 그게 없으면 균등이고요. 3번 공유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누구 명의로요?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말소를 청구했는데 전부를 말소할 건지 아니면 1인의 단독 명의를 제한 이 사람의 지분 이외에 나머지 말소인지 쟁점인데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그 공유자의 지분을 제한 나머지 공유 지분 전부에 관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전부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지분만큼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반면에요.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와 같은 경우는 공유자 중 1인이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거랑 비교하겠죠. 원인 무효 등기가 제3자 명인 경우는 전부를 말소하는 거고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지분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잘 구별을 해 주십시오. 4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자신의 과반수 지분권자의 자신의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수 지분권자는 비교할 게 뭐냐면 과반수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랑 비교하십시오. 5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 공유지분 포기하면 딱 떠오르죠.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물권 변동은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 왜 이런 표현이 나왔죠? 상대방이 있는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 포기 의사가 나머지 공유자에게 도달에게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자, 59번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의 을 명의의 저당권과 갑은 채무자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예요. 을이 채권자예요. 담보를 위해서 갑 소유 토지 X의 을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 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다. 이게 뭐죠? 이런 목적. 저당권과 함께
저당권의 교환 가치를 확보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뭐다? 담보 가치 유지만을 위한 그게 뭐다? 담보 목적의 담보 지상권이다. 이후 갑과 병은 X의 건축물 Y를 축조했습니다. 저당권 및 담보 지상권 설정 이후에 저당권 및 담보 지상권이 설정된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던 나대지였어요. 그런데 저당권과 담보 지상권이 설정된 이후에 건물이 신축됐어요. 그 결과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파악한 교환 가치에 침해가 이루어졌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난해한 내용이에요. 근데 시험이 거기까지 요한 거 아닌데 이걸 의도하신 분은 정말 어려운 파트를 낸 거예요. 결국은 저당권이냐 침해냐 지상권 침해 문제예요. 나대지. 왜냐면 저당권자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건물이 신축되면 교환 가치 자체, 신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신축하는 것이 저당권자의 저당권의 교환 가치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214조에서 저당권 침해되어 있으니까 방해제거나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거 잘 인정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을 했다고 해서 건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반대되는, 금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담보지상권이 나왔던 거예요. 저당권 침해라는 그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담보지상권을 생각했던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담보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제가 있죠. 용의물권이에요. 그 물권 침해가 되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병은 이제 지금 저당권 설정자고 병은 제3자죠. 그 사람이 축조했다. 이 축조가 과연 이런 저당권이나 담보자산권 침해가 아닐까 그걸 묻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깊게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출제가 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또 나올지는 의문이에요. 왜냐면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시효 소멸됐다. 이거는 이미 배운 겁니다. 이건 나와요. 담보지상권도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소멸된다. 이미 배웠던 겁니다. 왜냐면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면 그 목적을 달성할 때는 저당권이 말소되는 것처럼 담보지상권도 말소된다. 2번,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하여 Y의 철거를,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침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담보지상권 설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물에 신축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왜냐면 건물이 생기면 말마 저당권자가 파악했던 그 가치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상권 침해 이유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 침해가 있으니까 방해가 있으니까 방해되고 그 뭐예요? 건물 청구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자, 을은 담보지상권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담보지상권이 뭐다? 물권이래요. 근데 병이 갑에 대한 채권, 이게 포인트예요. 채권은 누구한테서만 얘기할 수 있다? 갑에 대해서만 얘기해서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이에요. 따라서 그 상대방이 아닌 을에게 물권자에게 할 수 있어요? 채권을 갖고? 누가 이긴다고 했죠? 물권자와 채권자 싸우면 물권자가 우선이잖아요. 단서가 있어요. 을의 물권자의 을이 이런 주장할 수 있는 병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갑에 대한 지위를 승계하든 임차권과 관련해서 그 지위를 승계하거나 아니면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채권을 가지고 물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 논리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사실은 판례 업문 내용도. 그래서 이렇게 기억, 이 채권을 가지고 물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지상권 침해를 이루한 건물 청구. 침해가 방해를 배제하는 겁니다. 지상권은 213조, 214조 다행이죠. 근데 담보지상권은 목적물을 전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214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이고 병이 담보지상권자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만 철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신 채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와 관련 출제 지문은 병이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채권을. 근데 채권은 특정의 상대방에 주장할 수 있는데 특정의 상대방 갑이에요.
갑이 아닌 병에 대해 하려면 병이 갑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우잖아요. 임차권, 그 채권의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는 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 표현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병의 갑에 대한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이 갑에게만 주장할 수 뿐 더 나아가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닌 병에게는 그 채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그 법률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한. 자, 어려운 표현인데 딱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을은 병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지상권자잖아요. 따라서 배웠잖아요. 사용수익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사용수익 이유로. 맞는 표현입니다. 할 수 있다죠. 틀린 점이죠. 할 수 없다죠. 죄송합니다. 할 수 없다. 담보지상권의 경우 여전히 소유자가 부동산을 점유를 사용해요. 점유 사용자는 이득은 소유자가 있고 손해를 보더라도 소유자가 있는 거지 담보지상권자에게는 사용수익을 못하는 손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므로 담보지상권자에게 임료상대 손해를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담보지상권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4번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 미만으로 하락하면 지금 저당권자는 교환가치를 파악한 거예요. 내가 교환가치 파악하는데 100이었어요. 근데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90이나 80이 됐어요. 을은 그러면 저당권자에서는 이제 침해되잖아요. 그럼 저당권자는 물권조 청구권 214조를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을은 갑에게 저당권 침해를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이걸 냈냐면요. 담보지상권이 설정된 이유가 뭐였으면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당권 침해는 214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판례는 잘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담보지상권이라는 게 생겼던 거고 담보지상권이 생긴 이유는 담보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저당권 침해를 손해배상 청구도 이런 것들이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참고로 아까 이건 했던 부분이고요. 4번은 214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5번 을의 시상권은 담보 물건이므로 피담보채무의 법인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자 담보물권이라는 얘기는 항상 피담보채권이에요. 피담보채권에 상응하는 개념이 피담보채무예요. 근데 그 성격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면이 피담보채무 이걸로 담보된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할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죠?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기 때문에 여전히 용의물권 성격이에요. 그럼 용의물권 성격에는 피담보채무의 법인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담보지상권 성격이 이제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이유로 출제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상권은 용의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의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담보채무 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어떤 경우냐? 저당권의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내부 담보되는 피담보채무가 얼마인지를 부존재 확인해서서 뭐 그런 걸 확인해 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담보지상권은 그렇지 않는다. 그 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용의물권의 성격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뭐랬죠? 이것 때문에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다. 만약 이걸 담보 물권으로 하게 되면 물권 법정지 위반이 돼요. 물권 법정 위반되면 그 지상권은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내용이 함포가 됐는데 그냥 이 자체는 좀 암기를 해 주십시오.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0번입니다. 요역지는 한 필에 토지한다. 이미 수없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승역지는요? 승역지는 일부라도 오케이다.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의권 범위에서 지역권을 행사했다.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 소유자를 전제로 했어요. 소유자가 요역지가 승역지를 통해 목적으로 이용한다. 근데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하기 때문에 지역권은 관련해서는 소유자 등과 같은 사용,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누가 있어요? 지상권자도 포함이 됩니다. 지상권자로. 그래서 통행지역권도 취득시효 가능하다. 그 주체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가능하다. 토지 사용권자. 한번 언급한 적 있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취득한다. 요역지 불법 점유자는 지역권 취득할 수 없다. 이미 봤던 겁니다.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 승역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난다. 주의토지 통행권과 주의토지 통행권이 다르면 보상할 의무가 있다. 통행지역권도 주의토지 통행권과
동일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에도 보상할 의무가 있다. 강조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30회가 아니라 31회 때 갑은 그 31회는 아니면 32회 때 했던 얘기입니다. 61번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 건물 일부예요.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다. 자, 건물 일부에 관해서 전세권 설정한다면 딱 그겁니다.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일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전세권자가 건물 전무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냐? 이미 살펴봤습니다. 못한다. 그것 때문에 이게 쓴 거예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건물 일부 전세권은 반드시 나옵니다. 설사 이 건물의 일부니 구조사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매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없다. 왜 논의가 되냐면 이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효력이 있거든요. 그 조문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 청구권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추권에서는 경매 청구권이 있지만 우선 변제 효력은 없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의뢰 전세권이, 자, 전세권 법정 갱신되면 어느 경우다? 건물이잖아요. 건법갱 된 경우 존속기간 1년이 아니라 기간의 약정이 없다. 자, 건물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상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상 전세권 관련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근데 건법갱은 어떻게 되죠?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미 강조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체에 대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전체니까 지금 틀린 거예요.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건 맞고요. 3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용의 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 물권적 권능만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당권을 생각한다. 그럼 저당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만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분리 양도할 수 없지만 피담보채권만은 저당권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강조했습니다.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존속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그 전세권 설정 계약에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당사자가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을은 갑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청을 쓰다.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이 병에게 양도하면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갑이 아니라 누구다? 병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소유했던 갑은 더 이상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른 계약 종료에 따른 전세금 보장금 반환금도 없다.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전세권 전속 중에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 관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제부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가 뭐냐면 주택의 임대차 보호상의 임대의 지인의 승계와 당연 승계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전세권이 전속 중에 바뀌는 겁니다. 그걸 구별하셔야 합니다.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 자, 전세권에서는 현상 유지의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임대차 계약과 달리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유지 비라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못한다. 그걸 묻는 겁니다.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 필요비의 상한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세권자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 필요비에는 통상의 필요와,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발생하는 필요비의 수선 의무예요. 뭐 전구를 갈아주고 문이 좀 사용하다 보면 내부 연한이 끝나서 그 소비되는 것들. 근데 특별 수선비가 있어요. 갑자기 뭐 태풍이나 큰 비가 내려서 해서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통상 비료비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통상비지 특별한 수선비, 재난 같은 게 발생해서 그런 경우는 전세권자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이 너무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62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